예, 여러분들과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 시간도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사실은 저도 뭐 이 녹음을 통해서 이런 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여러 가지 많이 시간이 쫓기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어쨌든 잘 시험을 맞출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송금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너스 트랙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올려드릴 건데요. 왜냐하면은 아직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사실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주 안에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요. 다음 주에 시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접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접대비의 송금 한도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그런 접대비들이 우리가 어떤 규모,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 하나 또 다른 분야인 기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기부금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법인세법에서는 기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서 기부금의 의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이 어떻게 한다? 지출하는 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같이 책과 PPT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의 정의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부금들은 법인세법에서는 일정 금액만큼 어떻게 한다? 송금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T에 있는 부분들은 국세청의 그 법인세 안내 자료를 가지고 제가 PPT를 만들었고요. 책과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한다? 다르더라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명선입니다. 예, 오늘따라 수업을 하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네요. 그래서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송금에 산입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산입하는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송금표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 기부금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정 기부금과 법정 기부금은 어떻게 한다? 송금에 산입한다. 송금의 대상 범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송금 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어떻게 한다? 송금 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기타 기부금은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요. 송금 산입한 기부금도 결국에는 전체가 어떻게 된다? 기부금으로 송금 산입되지 않고 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기부금이라 하면은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상 증여, 즉 사업과 관계없는데 누군가에게 재산대로 증여를 한 가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송금상입 범위에 대한 기부금이 뭐다?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입니다.
법정 기부금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법정 기부금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정 기부금의 대상인 회사로서 저희는 법정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법정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기부금은요, 2017년 7월 이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종래 특례 기부금으로 삭제되고요, 법정 기부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이런 법정 기부금은 사실은 뭘 갖고 있다?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을 법정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은 제가 일하는 곳이 법정 기부금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한다?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정 기부금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정 기부금을 기본적으로 국가나 법정 기부금의 대상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가액은 법정 기부금입니다. 법정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법인세법의 제5조 2항에 규정하여 접수된 거, 이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가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사를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는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결국에는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이 있고 다시 국가가 있다면은 요 사람이 이렇게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도 기부금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들은 법정 기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3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헌금과 국군장병면 임원품 금액, 이거는 국방헌금,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죠. 임원품을. 그래서 국방헌금에는 예군법에 의해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얻어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정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정 기부금들이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책과 번갈아 가면서 볼 테니까요, 꼭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따르는데, 기관 병원의 시설비, 병원 다음에 기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취하는 기부금, 병원에 대한 시설비, 연구비, 사회복지업에 대한 비용 이 부분,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을 법정 기부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어쨌든 회사가, 여러분들과 회사하는데 회사가 대상이 바로 이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은 기본적으로 법정 기부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법인세법 24조 제3항에 의한 그 305페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단체 무상으로 기증하는 물품 가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금 가액이 있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물을 위한 구호품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립학교, 그다음 비영리 교육재단, 그리고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법에선 비영리 법인에 의한 국제학교, 그리고 산업협력단,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대구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그리고 국립대학, 그리고 서울대학,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 명시되어 있는 외에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설치된 국제대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게 설치된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원들도 법정 기부금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치된 이유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라 설립된 대학원 또 기구요. 대학원이 아닐 텐데 기관인데 어쨌든, 그리고 재국민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한 한국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법정 기부금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병원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병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들, 이런 시설비 교육비를 지출한 기부금들을 법정 기부금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업에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을, 예를 사랑의 공동모금회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법정 기부금 단체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정 기부금 단체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에 법정 기부금 단체라 이 지정된 것들은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지정이 되고요. 관련된 부분을 저희 회사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정 기부금 단체들이라고 부르고요. 거의 대부분 공익성이 강한 기관들은 뭐다? 법정 기부금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법정 기부금 단체를 구분하는 건 쉽습니다. 법정 기부금 단체와 지정 기부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어떻게 지정 기부금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정 기부금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지정 기부금으로 보는데 그래서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 단체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책에 보시면은 307페이지 (3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정의에 대해서. 지정기부금을 보면 정의는,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종교, 그리고 자선활동 등 공익성을 고려해서 정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입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고요.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전화가 많이 오네요.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결국은 기본적인 어떻게 한다? 지정기부금 대상 법인이다. 그리고 영유아법에 의해 따른 어린이집,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이 기본적으로 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인, 그리고 종교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자, 의료법인 다음 이렇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법 제35조에서 할된 비영리법인 기본적으로 다, 그리고 협동조합,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뭐냐, 그럼 송금 산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면요, 3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13페이지에 뭐라고 되냐면, 각 사업연도에서 지출하거나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및 지정 기부금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된 송금 산입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송금 산입하고 송금 한도 초과액을 송금에 산입하지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 특례기부금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제외하시고, 근데 아직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시고 일단은 나머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50%가 한도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기부금으로 산입한다. 그래서 그만큼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초과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정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계산하는 한도 금액 계산인데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돼요? 한도가 확 줄어들죠. 10%.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냐? 법정 기부금은 50%, 그리고 지정 기부금은 몇 프로? 바로 10%. 근데 지정 기부단체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뭘로 한다? 20%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을 어떻게 한다? 송금 산입한다. 우리가 이 기부금의 취지를 이해를 하면요, 법정 기부금이 어떻게 돼요? 공익 목적으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기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을 송금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정 기부금은 어쨌든 지정 기부금도 결국엔 사회복지단체, 종교시설, 이런 사회 기반적인 공공복지 쪽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송금을 산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들이 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은 기부금에 대해서, 다음 기부금인가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은 책으로 보면요, 이것은 2월 공제는 어디 나와 있냐면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317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게 기부금의 특징인데요. 법정 기부금 및 지정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년도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년도로 2월하여 그 2월된 사업년도 소득금을 계산할 때 법정 기부금 및 지정 기부금을 각각 송금 한도 범위에 송금 산입한다. 자, 이처럼 송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로 요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년도에서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송금에 산입한다. 뭐 이건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한도가 넘어갔고 당해년도에 송금 불산입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존재한 것들을 기부금을 어떻게 한다? 10년까지도 2월에서 어떻게 한다? 송금에 산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분산입하는데 이거를 뭐 낸다? 2월 해주는 거죠. 2월 해주고 2월에서 언제까지? 결국엔 차년도에 가서 송금으로 어떻게 한다? 산입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부금은, 이게 기부문화 활성화의 목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부금은 한도는 존재하나 2월이 된다는 거죠. 2월 금액처럼. 이게 기부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월 공제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정 기부금은 어떻게 해요? 10년. 그리고 지정 기부금은 역시 10년. 그리고 조특법에 의한 기부금은 1년 3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배우는 요것들이죠. 그래서 둘 다 결국에는 법정이든 지정이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10년간 2월 공제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부금이 회사의 비용을 어떻게 보면 털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거나 뭐 사업을 하실 때는 이런 기부금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이제 베푸는 것도 좋은 거고, 어쨌든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절세 전략으로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한번 계속 이해하겠던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는 승용차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차량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업무용 승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들은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슈가 됐냐? 이런 업무용 승용차들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용 승용차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나타났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결국엔 뭐냐?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를 살펴봐야 될 거고요. 어떤 것들이 업무용 승용차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이 송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해당 부분에 있어서 송금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즉 한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라 하면요, 이건 책에서 좀 더 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의 제1조 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서 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제외되는 승용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금융업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상 수익으로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장례 관련으로 서비스업을 하는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적으로 이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요, 이 업무를 진행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을 인정해 준다는 건데요. 그 범위를 보면요, 업무용 최대한 감가상각비 비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는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요?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체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상태에 대한 그 유류비, 기본으로 출장할 때 유류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더군다나 보험료 그리고 수선료 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취득 유지를 위한 그런 비용들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책과 이 내용들을 좀 병행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책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셔서 확인 강의를 들으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업무용 수용차다 보면 제가 책 32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324페이지 보시면은 업무 수용차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정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법인이 업무용 수용차를 취득, 유지하는 관련 비용들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송금 항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 수용차가 업무와 무관하게 취득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가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업무용 무관 자산으로 판단해서 취득 유지 비용은 뭘로 송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문제됐던 것들이 법인이 고가의 이제 승용차를 법인으로 취득을 해서 임직원의 이제 자녀의 통학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임차 비용을 모두 송금 처리하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데 쓰지 않았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처리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부당하게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에서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계속해서 보면요. 3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범위는요,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우리 차량을 살 때는 개별 소비세가 있죠. 즉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를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좀 더 지금 PPT보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운수업. 두 번째,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 그리고 자동차 판매, 그리고 자동차 임대, 그리고 운전학원, 무인경보업동, 이러는 사실상 이런 대여, 이 차량을 위해서 대여를 통해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동차가 뭐다? 이런 제한된 업무용, 제가 말한 것들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운수업은 이게 기본적인 사업소득인 거지, 이 자체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업무용, 그러니까 어떤 출장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인업들은 이 승용차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왜냐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 사업 수익을 내기 위한 것들인 거죠. 영업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업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 수익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운구용 자동차,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연구개발 목적으로 승용 자동차인데 국토부 장관을 받아서 임시허가 형태로 뭘 하냐면은 자율주행 시험을 하는 연구개발용 자동차들은 어떻게 한다? 업무용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업무 수용차량 범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325페이지에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성 관련이 없으면은 업무 무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업무 자동차에 대한 송금이 325페이지에 조금 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그러면은 송금 불산익과 송금의 인정 요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부터 살펴보도록 볼 건데요. 책으로 보면은 3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도 기본적으로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는요, 기본적으로 그 사용연수와 내용연수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뭘 한다? 송금으로 산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송금에 산입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업무용 정액법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에는 송금 불산입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방법은요, 회사에서는 사실은 이걸 정액법이 아니라 정률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서 정률법으로 회계처리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면 해당 부분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정률법을 다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세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분을 감가상각비를 뭘로 한다? 기본적으로 정액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세법과 이 감가상각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뭘로 한다? 세법과 동일한 형태의 삼각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으로 삼각 방법을 봤는데, 그러면 송금 인정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업무용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 기록부를 어떻게 한다? 비치해야 됩니다. 비치해야 되고, 이 운행 기록부에 의해서 확인되는 업무상 비율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 보험도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과 다르고 기본적으로 업무용 비율만큼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요,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 등을 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인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책으로 들어가서 책으로 보면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그 자동차 전용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7페이지에 보면요. 327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란 해당 3년도 전체 기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만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보험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떻게 된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그리고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차량을 운전하는데 그 차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업무용 자동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법인이 운전한 운전자 채용을 위해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예외적인 거죠. 어쨌든 운전자 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 있어요? 이 관련된 부분을 운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응시자가 있을 때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해당 대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업무용 자동차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운행 기록부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율인데, 그럼 업무상 비율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업무상 비율은 보면은 책에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상 비율이 업무 사용 비율은 해당 사업년도 총 주행거리분의 업무용 사용 거리만큼을 합니다.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100km를 갈았다면 업무에 사용된 게 50km다. 그러면은 업무상 사용 비율이 50%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이 전체의 50%만 어떻게 한다?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업무용 사용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업무용 사용 거리를 계산을 했는데, 비율을 계산했는데, 그렇다면은 업무용 사용 비율은 계산할 때 그 업무용 사용 거리는 무엇이냐? 여기 말하면 총 주행 거리분의 업무용 사용 거리라고 했는데, 이러한 업무용 사용 거리는 뭐 책도 그렇고 여기 지금 PPT에 나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사용 거리란 제조, 판매, 시설 등의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결국 이게 뭐예요? 출장인 거죠. 출장, 거래처 대리점 방문 출장, 회의 참석 출장, 판촉 활동 출장,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하는 주행 거리를 의미하죠. 차량을 위해서 출퇴근도 하기도 하죠. 이랬을 때를 결국엔 뭐로 한다? 업무용 사용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업무용 사용거리가 확정이 되면은 결국은 업무용 사용 비율을 어떻게 한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과 업무용 사용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용 사용 거리를 사용 운행 기록을 빚지 안 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업무용 사용 기록을 하는 데는 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업무용 사용 거리 그 비율에 따라서 별로 송금을 산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업무용 운행 기록부를 빚이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 비율을 따라서 그만큼 뭐다?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1,5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업무용 사용 비율로 본다. 그래서 1,500만 만큼 어떻게 한다? 송금을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세무 조정을 할 때 업무용 수용차별로 운행 기록부를 비치는 해야 됩니다. 비치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무 조정 시 같이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고요. 대부분 뭐래요? 납세 세무서장이 요구할 때는 제출해야 된다. 세무서장이 요구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즉 이런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이걸 언제 검토하겠습니까? 세무서에서는 결국엔 이때 이 내용을 검토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업무상 사용 기록부가 있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맞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을 처리할 거고요. 송금 불산입하면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달라져서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가상각법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이렇게 뭐다 인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내용 연수는 5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감가상각 업무용 수용차는 이렇게 감가했을 때만 뭘 된다?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된다?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무 조정할 때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러한 감가상각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을 때는 별도로 감가상각을 다시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서는 대부분 많은 기관들이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리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한 부분은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좀 두고요.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 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대액으로 하되 수선 유지비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7%로 계산한다. 그리고 렌트 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별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법인에 대한 부분이 좀 보유월수와 계산한 법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리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수용체제 범위는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들은 관련 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죠. 업무용 수용체에 관련 비용은 운행 기록상 업무용 사용 비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업무용 수용차를 이 두 가지 이제 말씀드렸죠. 앞에 되는 두 가지 업무용 수용차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전제 조건.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한도에 요만큼의 어떻게 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요. 일단은 업무용 자동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사용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업무용 사용 금액이 상당히 어떻게 한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 자동차 보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일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이 자동차 보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 매각 손실, 처분 손실, 매각 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매각 손실, 매각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업무용 수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 업무용 수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까지 균등하게 송금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자동차를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분도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송금 산입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은 그 해당 업무용 수용차를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3년도에 모두 송금 산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3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 좀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산에 따른 매각 손실. 해산은 건 나중에 그냥 망하거나 합병이나 분할됐을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해상 등기일에 매각 손실을 따른 남은 금액 해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송금 산입한다. 없어졌기 때문에 해산이 되는 그 시점으로 전부 송금 산입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비용이 무조건 법인으로 차량을 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급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이자인 경우에는 차입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자를 줄 수밖에 없죠. 이자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뭐다? 순자산 감소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자 지급에 대한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 다음 어디까지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입금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뭐다? 법인의 뭐다?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비, 손실, 송금과 비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연도, 어떤 소유된 차입금이 채권자의 불분명한 차입금이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송금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결국에는 이 내용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얘기하다 보면은 전체로 송금은 해당 부분 송금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다 송금 불산이 판다. 이렇게 보통 세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급 이자의 범위는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급 이자에 포함되는 거, 금융 업무에 대한 할인료, 그다음 미지급 이자, 그다음 금융 리스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그리고 전환사채 만기 보유 지급 상환 할증금, 뭐 면제받는 미지급 이자, 그리고 이자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미리 준 이자, 그다음 지급 보증료, 그다음 금융기관의 차입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엔 조기 상환 수수료. 이것은 일종의 이자가 아니라 수수료. 요게 헷갈리는 것도 저희들이 요 부분이 이자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자다, 그리고 먼저 줬다고 해서 이자다. 이게 이자로 포함되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이자 같은데 이자가 아닌 부분이다. 그래서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겠지만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목이 아파서 잠깐 여러분들 물 좀 마시고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의를 오래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그래서 지급 이자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에서 근데 차입금도 특정한 부분은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즉 차입금인데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뭐다? 기본적으로 이자가 지급하더라도 지급 이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자금관리기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설치된 기금으로 차입한 금액,
그리고 외국에서 하는 외화 차입금, 그리고 수신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입금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지급 이자 자체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급이자가 송금불산입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송금불산에 대한 규정한 적용 순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책에 보시면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337페이지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 큰 제목을 보면요, 1번 채권 불분명 채권이자, 두 번째 비실명 어떻게 돼요? 채권 증권이자, 그 다음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업무 보관 자산에 대한 가지금 등에 대한 보유와 취득에 관련된 지급 이자 등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지급 이자에 대한 송금 불산입 규정 적용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채이자, 지급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그러니까 건설자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익인 거죠. 건설자금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이자, 건설 자체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어떻게 충당한 이자는 아니다. 그리고 업무 보관 자산, 그리고 가지금 등 보유 관련된 지급 이자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일단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책으로 보면은 3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는 뭘로 보지 않는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이 불분명한 사채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취지는 가공채무를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즉 채무가 누구한테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냥 빌렸다. 그래서 그거에서 소득을 감소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법인세를 납부를 저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돈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지하 자본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먼 아래에 있는 돈, 그러니까 안 좋은 동네에서 이렇게 도는 돈들을 지하 자본시장으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양성화,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지하 자본시장에 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금융실명제법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내 돈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내 돈이 아니면은 내 이름으로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송금 불산입하고요, 이렇게 나간 돈은 결국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소도 모르고, 그 다음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 상태를 보아, 그러니까 저는 수억 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빌려준 걸로 얘기가 돼서 뭐 이렇게 저한테 차입금을 지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채권이 불분명한 것도 보지만은 능력도 본다는 거죠. 이거를 대여할 수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금전거래 사실이 명확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엔 뭐다? 채권이 불분명한 사채 이자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알선수수나 사례금 명목 어떻게 한다? 사채 이자로 봐서 해당 차입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늦은 시간에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요, 제가 정신이 없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한다. 그래서 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부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부에 의하여 거주 사실을 확인한 채권자는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 불명이 된 경우에 차입금은 제외한다.
뭐 이런 용어도 별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차입금이냐 알선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법률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재판에 가면은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자가 불분명한 증권 채권이자, 자 아래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요,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자 할인의 차익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이자의 할인액, 국공채, 그리고 내국본에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이자 할인액, 그리고 외국법인의 뭐 국내 지점 뭐 할인 내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책에 보시면은 비실명 채권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채권의 증권 이자 할인액 차익을 그 채권 등의 발행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사실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결국에는 정확하게 인정되지 않으면은 그 자체를 어떻게 한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해당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지급 이자에 대한 부분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뭘로 인정이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자 상여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건설자금 이자가 있는데, 이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설자금 이자는요, 결국에는 건설자금이라는 얘기는 그걸 건설하는 데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산의 취득에 의해서 사용된 차입금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는데 차입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자는 법인세법에서는 취득 원가로 산입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을 위한 취득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배분은 결국에는 뭘로 한다? 취득 원가로 산입합니다.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가 여러분들 왜 아니냐, 빌린 돈인데 아니냐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자금 이자 부분이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이자 지급 이자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이 내용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업무용 부관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 업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됐었죠. 업무의 무관 비용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 사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소득세법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무관한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과 가지금도 결국에는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한다?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인, 제가 특수관계가 항상 중요하다는데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들은 그 가지급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자산가액에 대해서 상당한 차입금 지급 이자와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생기는 비용을 모두 순금불산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사주긴 한데 최대 주주고 사주긴 한데 회사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서 이 집을 관리하는 것을 내가 살고 있고 이 집을 관리하는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이 자체는 어떻게 한다?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한진이죠. 한진그룹. 한진그룹에 대한 부분이 집을 수리하고 하는 것들을 회사 돈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한진그룹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범위는요. 법인세법 시행령 49제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 즉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봐주고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인에 뭐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공장을 짓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업무란 결국엔 그 법인 등기부동산의 목적 사업,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취득해서 뭐 공장을 줘야 되는데 공장을 짓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공장을 짓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자산을 업무에 관련된 자산으로 샀다가 그 업무에 관해서 쓰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 유예 기간 중에 실질적으로 법인의 그 직접적인 생산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지는 않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 양도한 부동산, 이게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업무의 무관 자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뭐인데요. 자, 우리가 그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뭐 골동품 재테크 또는 그림을 통해서 재테크를 한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의 그림은 사실은 이게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서화 골동품들은 업무의 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 장식 환경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비치하는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대기업들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사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관리함으로써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업무용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인 거죠. 법을 교묘히 이용한 편법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속사에 보면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건 결국에는 뭐예요? 개인 인 거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우리가 앞에서 자동차 업무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업무 부관 자산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는요, 자동차는 고가의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고 선박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요? 요트 같은 경우가 사실 업무와 상관이 없는데 요트를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법인의 그 이익을 저해시키고 부당하게 법인세를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와 기타 유사한 자산으로서 해당 법인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산은요, 어떻게 된다? 업무용 무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지입금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좀 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의 수업이 다 끝나가고 해서, 가지입금은요, 즉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 바로 가지입금입니다. 그래서 명칭여에 불구하고 결국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금을 가지입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금융회사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회사와 상관이 없는데 자금을 빼가는 것들을 가지입금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한다?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그래서 지급이자와 적수를 통해서 업무무과자산 적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송금 불산입한 금액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송금 불산입 부분, 사실은 계산하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산하면 되는데, 어떠느냐,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3년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3년도 중 현재는 업무무관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전까지 기간이 돼서 어떻게 한다? 송금 불산입을 적용한다. 즉,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이 이렇게 여기 6월이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게 처분을 했다면은, 처분에는 요 기간만큼은 어떻게 한다? 이런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한 지급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산을 했을 때 자산이 없으니까 내가 관련된 부분을 처리 안 해도 되겠네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비용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겠다, 보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들이 법률 안에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은요, 여러분들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이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 을지입니다. 그래서 이 적수에 대한, 이건 갑지는요, 이 총액을 나오는 거고요. 을지는요, 어떻게 한다? 부동산 적수, 이것들 개별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면은, 자, 이 회사는 어떻게 돼요? 지급이자 중에 이만큼은 송금 불산입이다. 그래서 이 송금 불산이 되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추가로 포함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수를 계산해서 지급이자가 발생한 거죠. 이 사람들의 지급이자는 얼마예요? 2,280만 원입니다. 근데 업무 부관으로 인해서 송금 불산입 부분이 있죠. 그래서 송금 비용은 2,280만 원에서 얼마를 뺀다? 249만 7천 원을 뺀 나머지만 결국에는 이자 비용으로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이자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매입, 제작, 건설에 사용되는 분명 차입금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이게 자산의 취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의 계산이기 때문에 보다 원본에 가산한다. 즉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취득가액 계산됐다면 뭐가 계산이 되겠어요? 감가상각비로 어떻게 이제 비용화 되겠죠. 그래서 이중 비용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지 않게 해서 정확하게 취득 원가로 보내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송금에 대한 부분을, 입금과 송금에 대해서, 법인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강의를 저도 하기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하기 힘들었을 거라, 듣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강의도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 같이 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시험은 여러분들이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낼 예정이고요.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내일 시험 문제를 제출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게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업무를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될 수 있으면은 레포트를 제출하시는 것보다는 좀 시험을 보시면 좋겠고요. 뭐 7시에 온라인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험을 보시고 어쨌든 도착하는 학교에서 보시면 도착하는 시간에 좀 여유가 있을 테니까요. 왜냐면은 앞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도 여러분들 그 선별이라기보다는 열을 측정하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시간이 정확하게 시작 시간이 8시에 시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시간을 늘려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줄 테니까요. 그 시간을 제가 변경할 수 없지만은 시작 시간을 변경해서 끝나는 시간은 좀 더 조정할 수 있으니까는 될 수 있으면은 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 얼굴 정도는 한번 이렇게 강의 끝날 때 뵀으면 해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시험을 보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학기에도 법인세 2를 강의를 하게 되면요. 혹시라도 다시 또 만나 뵙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로 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